네, 그러면 네, 구조주의를 살펴봤고 이제 기능주의를 볼 건데 실제 구조주의에 우리는 학자를 분투하고 이제 티치너를 기억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알고 가세요. 정확하게 분투가 구조주의를 만들진 않았어요. 이 용어를. 그러니까 이거를 구조주의라고 하는 용어를 퍼뜨리게 된 거는 티치너가 미국에 가면서 이제 조금 널리 퍼진 거지, 이런 티치너와 분투를 함께 엮어서 구조주의의 어떤 한 그 학파 뭐 이렇게 학자로 기억을 하는 거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분투는 나는 구조주의의 뭐 사람이야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거를 묶은 게 티치너고, 그 티치너 우리가 역사에서 이거를 계속 왜 그 분투를 단면밖에 모르냐면, 티치너의 되게 유명한 제자가 굉장히 유명한 그 역사 심리학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당연히 티치너 제자다 보니까 티치너 입장에서 뭔가를 더 많이 썼겠죠. 분투 입장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술에 대한 어떤 부분들, 늘 언제나 역사는 승자의 것이라고, 네,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는, 네,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실 때는 분투와 티치너를 같이 엮어서 알고 계셔야 되지만, 어디 가서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막 이렇게 분투가 구조주의를 얘기했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네, 거기에 같이 묶여서 우리가 사실은 뭐 미술에도 뭐 야수파, 인상파 뭐 이런 거 있는데, 그 사람들 화가 스스로가 난 야수파야, 난 인상파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묶어서 얘네는 무슨 파, 이 사람들은 무슨 파,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죠? 자, 구조주의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우리가 뭔가 물건이 나오면 뭐라 그래야 되지? 막 써보다 보면 새로운 니즈가 올라오잖아요. 더 좋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심리학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접해 보니까 더 나은 게 있지 않을까? 더 이런 방식으로는 생각해 볼 수 없을까? 이런 방향으로 계속 이제 이 심리학의 어떤 흐름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의 어떤 그런 니즈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맞물리면서 앞에서 봤던 우리가 심리학의 어떤 다양한 분야들, 뭐 사회심리학, 뭐 응용심리학, 범죄심리학 이런 데로 이제 파생이 되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기능주의라고 하는 부분을 보실 건데, 구조 뭐예요? 우리 마음에서 가장 작은 단위를 본 거죠. 근데 이 작은 단위 보는 게 싫은 거예요. 누가? 제임스가.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러면 처음 다들 괜찮아요. 윌리엄 제임스, 근데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되게 유명한 사람이어서 그 여러분이 이렇게 책 볼 때 어디선가 이 사람이 했던 그 명언들을 한 번씩은 접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에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친 사람이고, 아까 분투는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 현대 심리학의 창시자면 이 사람은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참 많아. 이 사람은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고요. 이 사람이 왜 기능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지 잠깐 언급을 해드릴게요. 굉장히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고요. 이 사람의 부모, 제임스의 아빠가 평생 일을 안 해도 될 정도로 할아버지가 돈을 많이 버셨어요. 미국으로 이민 왔는데,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성공해서 제임스까지 먹고 살 정도로 돈을 많이 버셔서 굉장히 부유했고, 실제로 제임스의 아빠는, 그러니까 할아버지죠. 제임스 할아버지가 너무 엄격하게 가정교육을 시켜서 그 아빠는 좀 내 자식은 좀 프리하게 교육하고 싶어. 그래서 실제로는 정규 교육보다는 자주 이 시대에, 이 사람 이때 태어났거든요. 이 시대에 해외여행을 굉장히 자주 갔어요. 유럽으로.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10살 이전까지는 그런 경험이 되게 많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미 굉장히 어린 나이에 4개 국어를 했고, 나중에 성인이 돼서 2개를 더 추가해서 6개 국어가 구사가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아서 형제도 많았는데, 이 사람 동생 되게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소설가예요. 헨리 제임스라고. 그래서 영국의 그 문인들만, 문화인들만 묻히는 유명한 사람들만, 아니면 영국 사람 아니면 잘 못 묻히는 웨스턴 사람이라고 그
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 사람이 묻혔어요. 이 사람 미국 사람인데, 그래서 미국 사람 중에 거기 묻힌 몇 안 되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소설가인데. 그래서 이 사람 소설의 배경이 거의 다 우리가 사실 실제 경험해 본 걸 더 잘 쓰잖아요. 소설의 배경이 다 상류사예요. 되게 잘 살았던 거예요, 정말. 이런 거 알고 보면 또 더 재밌어. 자, 이 사람 원래 뭘 하고 싶었냐면 윌리엄 베넷스가 이거 자기가 그린 거예요. 잘 그렸죠. 원래 화가 하고 싶었대요. 되게 섬세한 사람인 거야. 근데 화가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되게 잘 그리지 않았어요? 제가 봐도 너무 잘 그렸거든요. 근데 화가 하고 싶어서 어딘가 갔어. 누구한테 이제 가서 배웠겠죠? 근데 자기가 그 사람 밑에서 몇 번 그림 그리다가 자기는 재능이 없구나. 이렇게 잘 그리는데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뭔가 이렇게 뭘 해야 되지? 근데 사실 과학의 꼼꼼함을 너무 싫어요. 왜냐하면 딱 봐도 뭔가 예술가의 그런 어떤 자유분방함과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이 시대에 이미 구조주의가 성행을 하고 있었고 이 사람은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그렇게 작은 것들을 보는 게. 약간 거북한 거죠. 이렇게 우리 의식이라든지 내 마음을 그렇게 너무 작은 단위에 의지한다는 게, 그래서 결정론하고 유물론이 너무너무 불편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 책에다가 이런 말이 있어요. 의식을 부를 때 사고의 흐름, 의식의 흐름, 주관적 삶의 흐름, 너무 이렇게 표현이 문학적이고 약간 추상적이고 형 이상학적인 약간, 그쵸?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 책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그 문구가 인용이 되는 게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이 사람 표현하는 게 약간 소설처럼 약간 그런 약간 추상적으로. 그럼 얘가 생각한 의식은 뭔가? 이 사람이 생각한 의식. 구조주의하고는 굉장히 반대돼요. 그 작은 부분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거죠. 그냥 흘러가는 거. 그래서 나는 강이나 어떤 뭐 흐름 이런 게 가장 적당한 것 같아. 이제 제임스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연속적인 거죠. 그리고 이거는 작은 단위를 내가 하나의 흐름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건 뭐예요?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거죠. 능동적인 거야. 그리고 능동적이라고 하는 거는 자유의지뿐만 아니라 뭘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어떤 동기나 에너지 측면도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어떤 사상이에요. 그냥 요거는 그냥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냥 들으시면 돼요. 이 구조주의의 어떤 기능주의, 우리가 이거를 윌리엄 제임스 기능주의, 윌리엄 제임스 기능주의 이렇게 외우면 기억이 안 나요. 나중에 뒤에 가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자꾸 기능을 얘기하게 됐는지. 자,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예술을 사랑하고 자유분방하고 이런 사람인데 자꾸 그런 불편하게 마음을 쪼개고 막 이러니까는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진짜 되게 순수한 영혼이었나 봐요. 이런 거에 생각한 거야. 자유의지가 없으면 나란 인간은 뭔가. 그러다가 이게 자꾸 구조주의랑 맞닥뜨리게 되니까 너무 불편해. 그래서 실제로 자살을 기도했어요. 이런 사유에 빠지다가 되게 놀랍지 않아요? 이런 사유에 빠지다가 근데 자살을 기도했는데 극적으로 살았죠. 그 극적으로 살고 난 다음에 프랑스의 무슨 철학자의 글을 보고서 깨달음을 얻었어. 어떤 깨달음을 얻었냐? 방금 의식이 뭐라고요? 흘러가고 연속적이고 선택적이고 능동적이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속성이에요. 믿음, 마음, 마인드 다 눈에 안 보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임스가 이렇게 죽다 살아난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글을 통해서 자유의지가 환상일 수도 있지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근데 나는 그게 있다고 믿겠어. 있다고 믿겠다고 한 거를 선택한 거죠. 믿는 걸 선택한 거예요, 이 사람은. 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는 그 개념을 믿기로 선택함으로 함으로써 이 믿기로 하는 거, 이게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삶에 이 사람 삶을 이끌고 가는 거죠. 내가 이 행위를 하기로 선택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삶은 달라진 거죠. 이 사람이 말하는 기능이 이런 거예요. 유용해지는 거. 내가 뭔가를 함으로 인해서 이게 나한테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득이 되는 거. 베네핏이 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
진짜 이런 거 안 보이는 거잖아요, 관념. 근데 안 보이는데 나한테 실제 내 삶을 더 이끌어 갈 수도 있고 이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기능을 한다라는 거야.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실용주의 철학, 이 기능주의 철학을 실용주의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실용주의 우리가 앞에 봤었던 근대나 고대 이런 데서도 실용주의가 나오는데 거기에 주투툴로 들어오면서 이 사람이 이제 미국의 실용주의를 퍼뜨리게 되는 거죠. 이것도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진리의 가치는 진리의 소유자가 진리의 가치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을 아주 작은 개별 요소로 쪼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나의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관찰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갑자기 죽다가 살아나가지고 죽다가 살아나서 어떤 기능에 유용성, 거기에 하나에만 우리가 확 들어가지는 않아요. 여러 부분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성격, 나의 어떤 나하고 여러분하고 각자 갖고 있는 어떤 삶의 어떤 지향점, 방향점이 다 다르죠. 근데 그게 어떤 단일 사건으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게 비슷한 사건들이 만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겠다. 근데 지금 제임스가 이런 거잖아요. 나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다, 의식이 그걸 믿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죽다 살아난 경험 때문에 나타난 건 아니고 그게 영향을 주기는 했죠. 영향을 줬고, 그리고 또 다인의 영향을 받았어요. 다인이 이 시기에 이제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다인이 뭘 얘기했죠? 진화론을 얘기를 했죠. 의식이 진화론이 뭐예요? 그 교재에 보면은 가장 진화론의 키워드가 뭐예요? 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진화해요? 그쵸? 네,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존을 하게 됐어요? 유기체적 입장에서 봤을 때 인간의 생존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적응을 하는 개체는 살아남는 거고 적응을 하지 못하는, 변이가 안 되고 변화할 수 없는 종은 이 다인의 입장에서는, 진화론에서는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기능이라고 하는 측면, 다인이 얘기했던 그 적자론도 기능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적응이라고 하는 부분. 그거를 이 제임스가 의식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환경에 적응하게 해주는가. 의식도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이렇게 딱 보고서는 여긴 줄이 엄청 길어. 여긴 줄이 엄청 짧아.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재빠르게 우리 나의 시간을 좀 단축시켜 줄 수 있는 곳으로 나를 데리고 가는, 이것도 기능이잖아. 적응력이고. 의식의 생존 가치는 무엇인가? 제임스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찾다 보니까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하도록,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학습하고 발생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만들면서 나 스스로, 개인한테 봉사한다는 게 나 스스로 내 삶이 좀 더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내적 사고라든지 그 기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이렇게 단순하게 그걸 쪼개서는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기능하는지 전체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윌리엄 제임스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잠깐 윌리엄 제임스가 영향을 받았던 사람 누구라고요? 다윈이에요. 우리가 윌리엄 제임스는 처음 봤지만 다윈은 보셨죠? 다윈은 많이 보셨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막 계속 이제 철학자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다 자기 살 길을 찾아가요. 그런 말다툼 속에서 자기 혼자 독립한 사람이 있어요. 꿋꿋하게. 이 사람의 진화론은 자연 선택이죠. 시험에 나와요. 자, 근데 어떻게 진화론이 탄생했는가? 그냥 나오진 않았어요. 어떻게 탄생했는가? 이렇게 모든 부모는 자식한테 쓴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인 아빠가 다인한테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했대요. 너 그렇게 해가지고 먹고 살겠냐. 이 책에 나와 있어요. 네. 저도 맨날 그 딸내미가 공부 안 하고 그러면 너 그럼 큰일 난다. 너 그러다가 양말 공장 가야 된다. 큰일 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자, 진화론이 어떻게 탄생했냐면 글씨가 안 보이죠. 너무 작아서. 제가 이렇게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다인 아빠가 의사였어요. 근데 모든 아빠들의 마음은 그런가 봐요. 내 직업이 좋으면 자식도 내 직업하고 같았으면 좋겠나 봐. 그리고 자기 직업이 좋았다고 생각했는지 다인도 의사가 됐으면 해서 대학에 보냈어요. 어디 보냈냐면 네, 스코틀랜드로 보냈는데 가서 다인이 뭘 경험했냐면 너무너무 무서운 경험을 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무시무시한 경험. 어떤 경험? 그 시대에 마취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는 근데 외과 수술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내가 경험했던 거는 가서 이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거를 이제 달래주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러니까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나랑은 안 맞네. 그래서 의사 포기하고 이제 목사 해볼까? 그래가지고 이제 캠브리지로 넘어가게 돼요. 근데 여기서 네, 스승님을 만나요. 근데 이 스승님이 투잡이었어요. 과학자를 잡으러 삼지 않았지만 그래도 약간 정체성을 두 개를 갖고 있는 스승님이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다인을 자기 그 집에서 하는 스터디 모임에 초대를 해요. 근데 이 자만추가 되면서 여기서 두 번째 스승을 만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질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같이 여행을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뭐 다양한 어떤 스킬과 역량이 있죠. 이거를 다인한테 한 개씩 많이 알려줘서 다인이 이때 굉장히 이 사람 덕분에 이런 정교한 관찰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향상됐대요. 물론 다인이 어렸을 때부터 자연과 동물을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고 관심을 가졌지만 좋아하고 사랑하고 관심을 가진다고 해서 진화론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필요한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를 만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한 개씩 레벨업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별로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왜 떠나고 싶지 않았냐면 다인도 아빠를 무서워해서 자기 아빠가 극구 반대할 게 두려워서 사실은 안 간다고 몇 번 거절했는데 이 첫 번째 스승이 이런 기회가 있어. 근데 거기에서 사람이 필요하대. 그러니까 너 한번 가볼래? 그래가지고 이제 다인을 추천해서 다인이 비그로라고 하는 배에 올라서 5년 동안 이제 항해를 해요. 그래서 세계 일주를 지구를 한 바퀴를 돌아요. 근데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이 배가 그냥 간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배였냐면은 이렇게 다른 나라 이렇게 지역들 가서 탐사하고 뭐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정박해 있으면은 그 지역도 다인도 같이 조사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걸 하면서 이 사람이 진짜 중요한 발견을 해요. 나름. 네. 아, 조개랑 산호층, 화석이 산에도 있는 걸 발견해요. 산맥에. 그럼 옛날에 는 여기가 바다였다는 소리잖아. 그쵸? 응. 이런 거를 이제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형이 변화시키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변화가 되고 진화가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진화론이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가 생각보다 훨씬 오래됐구나. 자, 그리고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이 59년도 그리고 인간의 유래라고 하는 책이 70년도에 출간을 하게 되면서 이것 역시 어떻게 보면은 지동설과 비슷한 느낌인 거야. 그 전까지 사람들이 뭔가를 믿고 있었는데 그거를 깨는 거죠. 새로운 그리고 굉장히 센세이션하고 새로운 관점을 열어줬어요. 어떤 새로운 관점? 질병이나 문제를 있는 사람이 적응, 다윈이라고 하는 진화론이 나오면서 우리는 진화를 하고 왜 적응을 하는 사람은 진화를 하는 거고 적응을 하지 못한 객체는 이제 살아남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약간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적응의 언어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좀 문제가 있는 사람, 이상한 사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치료도 될 수 있고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열어주는 이렇게 그러면서 그 윌리엄 제임스가 이 다인한테 영향을 받으면서 적응이라고 하는 기능 그러니까 의식이 기능하는 건 사실은 잘 먹고 잘 살려고 해요. 그쵸? 네.
요런 느낌으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요렇게 그래서 제임스의 핵심 원리는 우리 안에 뭐가 있냐, 기능은 뭐예요? 그 구조주의는 뭐였어? 구조주의의 포커스는 사실은 이거예요. 근데 기능주의의 포커스는 그래서 걔가 뭘 하냐고. 어떻게, 우리한테 어떻게 도움이 되는데 여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윌리엄 제임스는 다윈한테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다윈한테 영향받은 사람이 윌리엄 제임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시기에 활동했던 거의 모든 심리학자와 다른 분야의 사람들도 이게 거의 지동설 수준의 느낌이어서 모든 학문에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그리고 저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이 그 뭐라 그러더라? 저 책이 그때 뭐 이렇게 뭐 1000부인가? 처음 출판할 때? 뭐 이렇게 1000부인가 몇 부인가 하여튼 2000부 안 되게 찍었다고 제가 어떤 책에서 봤어요. 근데 그 제가 본 책도 이미 한 10년 전 책, 10년? 7, 8년 전 책이었거든요. 인쇄된 지. 근데 그 책에 써 있기로는 지금 이 그 종의 기원? 예, 이 책 가격이 7, 8년 전 아마 그 책 기준으로 하나로 했을 때 3억이에요, 거의. 예. 그 원래 초판이. 그래서 이런 조상님들은 네, 예술가는 그림을 그리고 네, 학자는 이렇게 책을 남겨서 네, 후손을 네, 도움을 주고요. 자, 그래서 그 윌리엄 제임스 기능주의를 보시면은 지금 어떤 우리의 사고하고 감정이 진화된 기능을 살펴보는 게 더 생산적이다. 그렇게 작은 거 보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궁극적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니까 요런 데 포커스가 맞추다 보면은 그 작은 거 보는 것보다 내가 더 잘 살 수 있는 적응적인 측면에 맞춰보자. 네, 여기에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에서 생각이 들면서 그래, 코는 냄새 맡으려고 발달했고 뇌는 생각하려고 발달했어. 그럼 사고는 적응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야. 동물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의식이 기능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의식의 기능은 과거를 돌이켜보고 현재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두고, 그리고 아까 의식에서 3개였죠. 연속적, 또 뭐 있었어요? 선택적, 능동적. 네.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고 능동적으로 어디론가 나아가게 하는 거죠. 의식의 기능이. 네. 그래서 제임스한테 의식이란 선택에 가는 거예요. 이 사람 아까 선택했잖아요. 나는 자유의지를 선택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자유의지를 선택한 게 아니라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걸 선택한 거죠. 믿기로. 네, 그래서 의식은 좋은 선택이고 이 좋은 선택이 우리의 생존 가능성을 높인다. 이게 다윈아웃에 영향받은 윌리엄 제임스의 어떤 그런 어떤 이론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그 두꺼운 책이 여기 교재에는 안 나와 있나? 이 사람이 쓴 책이 두꺼운 책이 있는데 심리학의 원리라고 거기에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도 좀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어떤 마음, 적응 기능을 탐구하기 위해서 정서라든지 기억, 의지력, 습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뭐 매 순간 의식의 흐름을 계속해서 탐구해야 된다. 그래서 파트별로 좀 되게 굉장히 뭐 한 1400페이지인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책이. 근데 거기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요새 서점 가면은 그 뭐라 해야 되지? 습관 관련된 책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에 나중에 한번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습관 관련된 책들 중에서 윌리엄 제임스가 안 나오는 책이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습관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뭔가 좋은 습관을 들이면 삶이 어떻게 돼요? 무의식적으로 움직이게 되니까 더 에너지를 조금 쓰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의식이 정말 최적화되는 거죠. 기능적으로.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가 습관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고, 이후에 습관 연구하는 행동주의 학자들이나 아니면 습관과 관련된 학자들이 윌리엄 제임스의 그런 표현들을 많이 갖고 와서 인용해서 쓰고 있어요.
네, 요 구절도 그 심리학의 원리라고 하는 책에 같이 나와 있고, 보세요. 이 사람 되게 이렇게 예술가죠. 그리고 이 사람도 자기 스스로 자기 심리학자라고 생각은 안 해요. 자기 스스로 약간 철학자라고 이제 약간 규정하면서 살았다라고 해요. 네, 우리는 네, 다른 도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로 이 사람도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사후에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사람들끼리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를 도대체 분투로 봐야 되냐, 제임스로 봐야 돼. 왜냐면은 영향력은 사실 제임스가 더 막강하거든요. 그래서 누구한테 줘야 되냐. 근데 왜 제임스한테는 가지 않고, 제임스도 아버지긴 아버지죠. 근데 미국이에요. 이게 근데 심리학 전 세계를 통틀어서는 결국엔 분투한테 갔거든요. 가장 큰 이유. 이 사람도 하버드에다가 연구소를 만들었는데 연구를 실제로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는 약간 선전용, 홍보용으로 만들어놨어요, 실제로는. 그리고 분투는 진짜 거기서 연구도 엄청 많이 했고 업적도 많이 세웠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밑에서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최종의 명예는 분투한테 들었고, 윌리엄 제임스는 사실은 그 안에서는 뭔가 그런 연구, 실험 연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연구가 많이 되지는 않고, 이 사람은 이제 의식의 어떤 적응적인 측면, 이런 데에 더 많이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이 책은 지금도 팔리고 있어요. 지금도 읽히고 있고요. 네. 그래서 내용이 아까 막 조각돌 비유 이런 거 해놨잖아요. 네. 너무 좋고, 근데 책은 90년에 나왔거든요. 근데 책 홍보를 언제부터 했어요? 81년이요. 이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의 책이 90년도에 났는데 책 홍보를 81년도에 했다는 거는 이 사람은 이미 81년도부터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네, 영향력이 있고 인지도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 이 책이 써진데 12년이 걸렸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책 홍보는 81년인데 이거 의뢰받은 거는 79년도인가 그래요. 네. 근데 원래는 그거 이제 쓰잖아요. 뭐 몇 년 안에 책을 쓰겠다. 그래서 1년인가 2년인가 계약했는데 이게 12년이 걸린 거예요. 근데 이게 나오자마자 진짜 완전 거의 절판 수준으로 다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책 홍보가 잘 돼서가 아니라 어떤 책이 나올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입지가 있었어, 그 정도로.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뭐 했냐면, 근데 이 책이 되게 웃긴 게, 되게 사람이 유명하면은 책도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주는 거 알아요? 이 책을 미국 사람들은 제임스라고 불러요. 근데 이 책이 너무 두꺼우니까 읽고 싶은데, 일반인도 읽고 싶은데 너무 두꺼우니까 되게 이제 축약본으로, 요약본으로 작은 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걔 이름은 뭐더라? 걔한테도 이름이 있어요. 하여튼 걔한테도 이름을 줬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큰 책은 제임스, 뭐 작은 책은 뭐라고 부르던데. 유명한 사람한테 나온 책은 이름도 있구나. 자, 이 사람이 사실 이 시기에 여자들이 이렇게 학교에서 뭔가를 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가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 네, 이런 분을 허용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 다 반대했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실제 우리가 이제 기억 파트에서도 한번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연구를 했고, 최초로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고 심리학계 최초의 여성 회장이 되는 사람을 제임스가 잘 발굴을 했습니다. 그런 영향력을 미쳤고요. 그래서 제임스는 기능주의라고 하는 부분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책 이름도 같이 좀 기억을 해주세요. 심리학의 원리. 1890년대고요. 이 부분은 그냥 뒤에서 어차피 스탠리 홀은 다시 볼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요렇게 미국 심리학 역사가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분투가 아까 뭘 했어요? 분투가 심리학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 수 있게 만들어줬죠. 많은 제자를 양성함으로 인해서. 스탠리 홀이라고 하는 사람은 심리학의
전문 직조화를 분투가 한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이렇게 영역을 이 사람도 나름 더 구체적으로 많이 넓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발달 심리학의 선구자고 아동 연구라든지 청소년, 노화, 네, 이런 부분들을 했고요. 이 사람도 분투 제자예요. 그래서 분투한테 배우고 온 다음에 미국 심리학회에 창설을 했고요. 교육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 이 사람이 만들어요. 네, 그게 바로 프로이트예요. 프로이트 들어보신 적 있죠? 우리가 아들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미움받을 용기. 네, 미움받을 용기가 아들러예요. 그러니까 아들러하고 프로이트 정도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 다 몰라. 근데 그 우리를 프로이트를 우리한테 데려다 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네. 근데 뒤에서 나올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서로 알고 친구고 이렇게 지내는구나. 네. 이게 클라크 대학교에 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20주년 행사였나? 연구소 하여튼 무슨 행사였어요. 그때 프로이트를 초청해요. 그래서 프로이트가 미국에 처음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프로이트가 유명했는데 유럽에서 유명했는데 약간 되게 거부하는 세력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 홀이 와달라고 했을 때 되게 기분 좋게 갔을 거예요, 아마. 미국에서는 나를 좋아할까? 뭐 약간 기대도 있었고, 뭐 어떨지. 어쨌든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인데, 자, 이따가 조금씩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아까 미움받을 용기, 뒤에서 아들러도 다시 볼 거예요. 다 아빠인데 또 프로이트는 무슨 아빠인 줄 아세요? 정신분석의 아버지예요. 네. 아까 분투가 계속 뭔가 이렇게 새로운 제자들이 산업심리, 무슨 심리, 법정심리 막 이렇게 파생시켰잖아요. 프로이트도 자기 밑에 공부했던 학생들을 쫙 이렇게 다른 분야를 걷도록 네, 이렇게 하도록 해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알고는 계세요. 어차피 이 사람들 다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 네. 이 사람들이 다 이제 프로이트 제자였는데 다 각자 자기의 독자적인 길을 가는 거죠. 자, 이 중에 한 명과 이 역사적인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과연 누굴까요? 우리 그냥 본인 스스로 본인 눈을 한번 테스트해 보시겠어요? 마음속으로. 자, 누구랑 갔을까? 자, 손가락으로 표현해 주세요. 한 명이랑 갔어요. 하나, 둘, 셋. 정답. 여기가 정답률이 좋네. 아까 정답 맞추고 정답률이 좋네. 자, 융 들어보셨어요? 네. 언제 들어보셨어요? 화학 시간이요? 그래요? MBTI는 해보셨죠? MBTI 시초가 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는 아는데 뭐는 몰라. 이것도 나중에 다시 뒤에서 배울 거예요. 자, 이 사람이 홀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프로이드. 그러면 프로이드랑 같이 갔던 사람은 융이니까 프로이드 옆에 서 있겠죠. 네. 그리고 뒤에도 다 중요한 사람인데 우선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사람 두 사람이 더 있어요. 이 자리에. 한 사람은 기능주의, 제임스, 윌리엄 제임스. 그리고 아까 구조주의. 이게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구조주의에 누가 있었죠? 두 사람. 분투랑 티치너. 네. 근데 왜 분투는 없을까? 당연히 전화를 했어요. 와달라고. 전화를 했는지 편지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화가 있었을까요, 그때? 네, 하여튼 요청을 했어요. 분투한테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했더니 분투가 미안한데 못 갈 것 같다. 왜 못 갔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20주년인데 와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날 똑같은 날 분투는 라이프치히에서 500년 그 학교에 500년 된 행사에 참석을 해야 돼서 나 못 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뭐 10년, 20년 됐다고 뭘 하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언제나
네, 역사는 승자의 편이라고. 어쨌든 현재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유럽 쪽이라기보다는 사실 심리학이 거의 다 이제 미국 걸로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이 다 미국 사람은 아니에요. 오스트리아 저기 빈 쪽에 있었던 유태인이었고, 예. 그리고 여기도 사실은 영국 사람인데 독일에서 그 사람한테 배우고 다시 미국으로 건너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미국 사람은 아닌 거예요. 자, 이 초창기 선구자들, 네, 구조주의하고 기능주의. 자, 여기에 또 다른 어떤 심리학의 정신적 사용과의 어떤 과학으로, 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우리가 정신분석 보기 전에 얘를 먼저 보고 갈게요. 이렇게 내렸는데, 그거 아닌 것 같아 라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쨌든 뭐가 됐든 마음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근데 그거 말고 보이는 거. 보이는 거 보자. 그래서 스키너라고 하는 사람이 니네 마음 보는 거 별론 것 같아. 별로 구체적이지도 않고 객관적이지도 않고 너네는 과학적이라고 하는데 그 별로 과학적이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관찰 가능한 거를 봐야 돼. 그래서 행동주의가 이제 붐을 일으키게 되죠. 자, 진화론은 적응과 생존을 환경에 더 적응할 수 있게 어떤 유전적인 변이 덕분에 생존이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근데 행동주의에서도 이와 동일한 과정이 적응 행동 수준에서 작용한다는 어떤 근거를 갖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은 적응할 수 있게 하지만 부정적인 결과를 갖게 오는 행동은 부정적 행동은 부적응 행동을 낳는다는 거죠. 우리 아까 전에 그 심리학 분야 뭐 이렇게 설명할 때 아까 그림 중에 선생님한테 한 대 맞으니까는 조라도 맞는다. 그 사진 혹시 그림 기억나세요? 응. 이게 뭐예요? 이거죠. 부정적 결과를 갖고 오는 행동은 부적응 행동. 이걸 계속하면은 맞았는데도 또 자. 맞았는데도 또 자. 그게 찍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맞고 나서 안 해. 없어졌어. 그럼 돌아가는 거죠. 다인의 진화론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한테 쓰이고 있어요. 자, 이게 영상이 뭐냐면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으니까 너무 유명해서 나중에 봐도 되기는 한데, 자, 존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도 아빠예요. 네. 오늘 아빠가 참 많아요. 네, 현대 행동주의, 이 사람이 현대 행동주의 아빠고요. 존 왓슨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 나오고요. 자, 이 사람이 굉장히 위험천만한 어떤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는 그런 연구를 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연구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지긴 했는데, 아기를 데려다가 이 행동주의에서 지금 핵심이 뭐예요? 행동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래서 9개월 된 아기를 데려다가 아기한테 이전에 없었던 어떤 불안, 공포 이런 반응을 만들어요. 그리고 실제 그 아기는 평생 그 공포 반응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다가 이제 사망하시죠. 돌아가십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행동도 학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 사람 그 행동주의에서 얘기하는 건 우리의 지금 행동은 학습된 거라는 거예요. 네. 자, 행동주의의 아까 앞에서 그 2장 앞으로 가보시면은 3장이구나. 기초심리학에서 학습심리에 연합학습이 있었어요. 거기에 고전적 조건 형성하고 조작적이 있는데, 그 고전적 조건 형성, 이게 파블로프예요. 그래서 그냥 기억만 하고 계시면 되고요. 요 부분은 어차피 뒤에 다시 파트에서 더 자세하게 할 거거든요. 그냥 오늘은 파블로프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이거를 만들었는지 연구는 다음에 보셔도 되니까 이렇게 행동주의 학자들이 손다이크, 왓슨, 스키너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헷갈려요. 왜냐면 이름이 똑같잖아. 조건 형성인데 하나는 고전적이고 하나는 조작적이래. 너무 헷갈려. 근데 파블로프가 먼저 고전적 조건 형성을 했는데, 파블로프는 러시아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 이 연구로 일반 대중한테 지금 기억되는 거는 이 연구 때문에 기억되거든요. 고전적 조건 형성 때문에. 실제로 파블로프는
이 연구를 하기 전에 소아 연구를 하면서 노벨상을 받았고, 이걸 하면서 얘가 아이디어가 이제 이렇게 이쪽으로 가게 되면서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연찮게. 우연찮게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걸 계속 하면서, 네, 원래 이걸 하려고 했던 목적은 아니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이거 뭔지 아시죠? 파블로프 강아지한테 이렇게 종소리 들려주고 뭐 하면은 이렇게 침 흘리고, 예. 근데 이게 특정한 행동하고 특정한 환경 자극을 연결한다는 거를 이제 묶는 거죠. 어쨌든 이거를 조건화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뒤에서 다시, 이 설명은 뒤에서 다시 자세히 할 건데, 이 조건화가 어떻게 되냐면 자극과 신경계 반응. 네, 이 사람도 생리학자였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넘어오는 거지. 이 사람은 원래 심리학자는 아니에요, 실제로는. 네, 요렇게 자극하고 신경계 반응, 그래서 연합을 한다라는 거죠. 요걸 토대로 요렇게 해볼까? 그래서 고전적 조건 형성을 한번, 그 실험을 한번 해볼까? 여기에서 파생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데네피즐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반영해야 한다라는 이론을 세웠어요. 네. 자, 그래서 행동주의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머릿속에 있는 어떤 마음, 내 마음속에 있는 마음, 뭐 이런 거 보이지 않으니까 관찰할 수 없고, 보여지는 거, 행동적인 거, 이런 것들을 해야 돼. 그러니까 실험도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사람들은 늘 언제나 트렌드에 민감한가 봐요. 구주주의 할 때는 구주주의 좋다 그러고, 기능주의 할 때는 기능주의 좋다 그러고, 이제 행동주의 나오니까는 뭔가 이제 행동주의도 좋다 그러고, 그래서 이쪽으로 굉장히 이제 확 쏠렸어요, 다들.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오래 갔어요, 생각보다. 1960년대까지 갔고, 근데 어쨌든 이쪽에서 얘기하는 과학이잖아. 그러니까는 뭔가 더 눈으로 보여지는 걸 더 해줘야지. 그래서 행동주의가 굳건히 과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오해 중에 하나가, 그 행동주의를 생각할 때 그러면 마음적인 거, 이성적인 거, 이 부분은 뭐 이렇게 배제시키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부분은 아니에요. 그냥 그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나는 믿지 않고 그걸 다루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없다는 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부정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행동만 중요해. 근데 이성이나 마음을 다루지 않아. 근데 그게 없어서 안 다루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인정 자체를 있다 없다를 논할 수 없다. 뭐 요런, 그러면서 우리는 행동이 더 중요해. 그래서 행동을 연구해야 돼. 그게 행동주의입니다. 여기 행동주의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은 다 별표를 치시면 돼요. 다 시험에 나와서. 근데 지금은 막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뒤에 가서 이거 다시 다 봐야 돼서, 그냥 오늘은 파블로프는 고전적 조건 형성, 뭐 스키너는 조작적 조건 형성, 손다이크는 뭐 효과의 법칙, 네, 요렇게. 그리고 조유 개념은 듣고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셔서 연합, 강화 뭐 이런 게 있구나, 그냥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